지난 1000년 동안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의 개수가 23개나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곁에 늘 변하지 않은 채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 변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그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면 미래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이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얻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실제 사건들을 보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죠. 한번 다음과 같은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순차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군.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알겠는데 별로 유용할 것 같진 않아. 부자들이나 좋아하겠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써봤는데 그냥 장난감 수준이던걸? 사용해보니 유용하더라고. 항상 사용하고 있어. 이게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돼. 옛날 사람들은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았지? 너무 영향력이 커져서 규제가 필요해 보여. 이 반응의 변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물건들이 우리에게 많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등. 역사를 보면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과거의 혁신은 위대하지만 웬만한 기회는 이미 전부 활용했고 달성 가능한 발전은 이미 다 이루어졌으므로 미래의 혁신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이다. 이 말을 1908년에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달성 가능한 발전이 다 이루어졌다고 1908년에도 말했다는 거죠. 믿겨지시나요? 우리 입장에선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겁니다. 에디슨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1908년 1월 12일 워싱턴 포스트는 에디슨을 인터뷰하며 질문을 합니다. 발명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까? 에디슨은 놀라며 되묻습니다. 저물어 간다고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0년 동안도 지난 50년만큼 커다란 과학적 기계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훨씬 더 큰 발전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모든 분야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살펴보죠. 1900년대 초에 비행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용도는 우편물 소송과 비행기 레이싱 뿐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비행기 덕에 만들어졌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완전히 상관도 없는데. 저자는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공중 투하 폭탄을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중 투하 폭탄이 없었다면 핵폭탄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핵폭탄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딱딱 들어맞죠? 미래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많은 곳에 꼬리를 물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초전도체가 정말 나온다면 지금 전문가들이 상상하는 용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또한 1960년대 미 국방부가 러시아와의 냉전 시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정보 관리를 위해 아파넷을 개발한 덕분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냉전 시기에도 핵의 위협 덕분에 인터넷이 탄생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놀라운 발견은 또 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기업 경영자인 사피 바칼에 따르면 기생충 치료를 위해 퀴닌을 먹인 개의 소변에서 특이한 종류의 결정이 발견됩니다. 그 발견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폴라로이드 필름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지 않으셨나요? 소변에서 필름이 나오니까요.
저자는 발전은 늘 지지부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기 쉬운 것을 인간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을 꼭 기억해 주길 제안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늘 발전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기 쉽다. 어느 시대에든 최근 10년이나 20년간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혁신적 기술이든 우리 삶에서 유용한 것이 되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진보란 한 걸음씩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소한 혁신과 발견이 훗날 엄청난 무언가로 변화할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책은 저자가 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독자의 무한한 상상력과 해석도 책의 일부다. 둘째,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가 결합해 엄청난 뭔가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북쪽에선 차가운 바람, 남쪽에선 따뜻한 바람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둘이 만나면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기술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기술과 또 다른 사소한 기술이 만나 세상을 바꿔놓는 기술이 된다. 우리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친들님의 미래, 그리고 저의 미래, 모두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급해하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됨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겠죠. 우리가 응당 그렇게 됨을 정확히 알고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인드 무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 정도는 이루어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 눈으로도 보여서 와, 조 디스펜자 당신 진짜였어 라고 새삼 또 느낍니다. 긍정화건 배경화면도 매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긍정화건 배경화면을 볼 때마다 마인드 무비가 연관 기억으로 떠오르는데 심상화하기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상담 전화는 잘 못 받지만 최근 어쩌다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와닿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정년 퇴임하시고 공무원 시험을 보셔서 공무원으로 추가로 10년을 더 일하신 뒤에 또 할 것이 없나 찾다가 얼마 전 귀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인드 무비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연세가 70 가까이는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시는 모습에서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정말 멋지게 생각한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시면 해친들림 전용 영상과 함께 마인드무비 할인가 링크, 긍정화건 배경화면 다운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볼까요? 이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약 40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읽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스토리를 말해주니까요. 여기까지 읽어야지 하다가 다음 이야기는 뭘까? 하고 다음 챕터를 보는 순간 그 다음 챕터를 또 보게 됩니다. 도너 파티의 이야기입니다. 1846년 도너 가족이 이끄는 87명의 사람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출발해 머나먼 캘리포니아주로 향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땅에서 만날 부와 성공에 대한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죠.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이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격을 받거나 병에 걸리거나 혹독한 날씨를 견뎌야 하는 등의 위험 요인이 많았습니다. 절반쯤 갔을까요?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은 오하이오주의 탐험가 랜스퍼드 헤이스팅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유타주를 통과해 갔을 때 3에서 4일은 단축된다고 했죠. 그러나 완전히 틀린 조언이었습니다. 이동 경로도 더 길어졌고 한여름에 솔트레이크 사막을 건너야 했으며 물은 바닥났습니다. 1847년 겨울은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왔다고 하고 그들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한겨울을 맞게 됩니다. 이들은 눈이 3에서 6m나 쌓인 산악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산 밑에서 날씨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생존자들은 두고두고 회자될 끔찍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육을 먹은 겁니다. 당시 4살이었던 두제와 도너는 이상한 고기 조각을 먹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울면서 내내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것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원인은 뭘까요? 탐험가의 잘못된 조언? 저자는 지름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쉬운 것에 유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투자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결제대행 회사에 다닐 때 가장 많은 문의 전화가 유사 투자 업체에게 결제한 정보료를 환불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문의 전화의 90%가 그랬었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유사 투자 업체에게 500만 원을 결제했는데 사기였거나 혹은 손실이 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유사 투자 업체를 지름길과 비교해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을 한 번에 많이 버는 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와서 많이 벌게 해준다는 것부터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이 지난 1000년 동안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사기꾼들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지난 1000년부터 그들은 이 점을 간파했던 겁니다. 점점 재미있어지지 않나요? 또 스토리를 이어가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역사에서 손꼽히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1932년에는 미국인의 4분의 1이 실직했고 주식시장은 89% 폭락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공황의 시대라 불리죠. 여기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대공황 시대인 1930년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생산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10년입니다. 경제학자 알렉스 필드에 따르면 1941년 미국 경제는 1929년에 비해 노동시간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40%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했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그 시기에 월등히 높아졌다는 거죠. 1930년대에는 인프라를 정부 주도하에 넓혀갔는데요. 전국 곳곳에 도로가 건설되고 전기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미국의 상당수가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 일상이었던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1930년대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촉진한 또 다른 요인은 경제난 탓에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가급적 많은 가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욕구에 맞춰 처음으로 슈퍼마켓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고 채소 가게에 가서 채소를 사게 되었지만 한 곳에서 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이 비교적 물건이 싼 이유는 점원을 줄여 인건비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가게마다 한 명에서 두 명이 필요했지만 슈퍼마켓은 진열대에서 소비자가 직접 고른 뒤 계산하면 되니까요. 이때 셀프 서비스 세탁방, 소위 빨래방도 처음 등장합니다. 제품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공장은 처참한 매출 수치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1930에서 40년의 시기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생산성이 41% 향상됩니다. 여기는 어떤 변하지 않는 것이 작용했던 걸까요? 똑같은 것이 작용한 또 다른 짧은 사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에는 말탄 기병이 싸웠지만 1945년에는 핵폭탄이 투하됩니다. 불과 6년 만에 말에서 핵이라니 놀라운 기술 발전이 일어났던 거죠.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기업가 앤드루 윌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이들은 대부분 불안과 스트레스를 달고 살지만 그것이 생산성을 위한 동력이 된다. 두려움과 고통, 역경은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낳은 토대이며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누릴 것들을 위한 기회의 씨앗이다.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역경과 고통이 마법을 일으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해친들님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완전하게 동의합니다. 제 인생만 돌이켜봐도
역경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불변의 법칙은 이야기 전에 미리 말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것이 쌓여서 엄청난 것을 만든다입니다. 이는 지난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불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장 거대한 기업이나 국가가 혁신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0년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적은 양의 간식을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려주기도 하죠. 대부분의 재앙은 일련의 작은 리스크가 쌓이고 증폭되어 거대한 뭔가로 변할 때 일어납니다. 반대로 놀라운 성공이나 성취도 작고 하찮은 뭔가가 쌓여 특별한 것으로 변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최근의 사태인 코로나19의 경우를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과거에도 늘 있던 것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옮겨졌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다. 한동안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고 얼마 후에는 이 바이러스와 관련한 부정적 정보나 나쁜 뉴스가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것이다. 저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하네요. 세계 각국은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 여기서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떤 사건에 대해 흔히 나타나는 부인하는 단계이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관료주의적 프로세스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상태를 저자는 평온한 시기에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스 바이러스 이후 꽤 오랜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엄격하고 강제적인 봉쇄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저자는 이는 모두의 패닉을 초래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모두가 합쳐져서 크나큰 재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1977년에 테네리페 공항 참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활주로에 비행기가 있는데 다른 비행기가 이륙을 시도, 이 결과 583명이 사망합니다. 이 사건의 분석 보고서에는 11개의 개별적인 우연한 사건과 실수가 발생했고 대부분 사소한 것이었다. 이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10년에 한 번씩 세상을 뒤흔드는 파괴적 사건이 일어나리라 예상해도 무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을 때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기 쉽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 전 마인드무비를 신청하신 분의 경험담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연매출 100억까지 하던 회사의 CEO였지만 지금은 매출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분 말씀도 본인 회사가 매년 100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역경에 있는 단계이겠죠. 하지만 굴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셔서 분명 잘 되실 겁니다.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낙관적인 마인드셋은 사실 필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게이츠는 모든 가정의 모든 책상에 컴퓨터가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꿈을 품고 19살에 대학을 중퇴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은 게이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을 만나자마자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똑똑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리고 끈기가 대단히 강했어요. 하지만 빌 게이츠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편집증에 가까운 불안을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창업한 후 그는 만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1년 동안은 회사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항상 은행에 보관해 둡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먹여 살릴 자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있을까? 게이츠 역시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 그리고 강한 비관론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눈앞의 위험에 대비할 만큼 충분히 비관론적이어야만 장기적인 낙관론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걸 주장합니다. 합리적 낙관론자가 되라고요. 합리적 낙관론자는 인간의 현실이 언제나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런 장애물도 결국엔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으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거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질문을 해친들님께 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들과 이 질문이 딱 맞아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성공을 위해 꼭 치러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편함이나 골칫거리, 성가신 문제를 없애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은 이 책의 마지막에 저자가 독자에게 하는 수많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도 눈앞의 불편함에 가로막혀 성공에 대한 열중이 아니라 이를 없애기 위한 엉뚱한 열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해도 항상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상기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책 어떠셨나요? 오늘 살펴본 역사적 사례와 기술 발전은 모두 변하지 않는 법칙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해친들님도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저자는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입니다. 돈의 심리학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는데 3년 뒤에 신작이 오늘 책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자의 놀라운 관찰력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책에는 23개를 말해주었습니다. 놀라운 관찰력이죠. 제가 장담하건대 챕터 하나를 보신 후에 그만 읽으려 했지만 다음 챕터를 또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다 읽게 되었어요. 그가 말해주는 스토리들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책은 24년 2월 28일에 발행된 뒤 41세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죠.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전 영상에서 다음 편은 초자동화 시대가 온다를 한다고 했지만 책을 직접 읽으니 제가 소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불변의 법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이 책에서 배운 것이 매우 많네요. 다음 편은 클리어 싱킹입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고 미국 아마존 분야 1위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광고로 들어왔던 책이었는데 저는 한다고 했지만 누락이 되었는지 저에게 책이 오지 않아 제가 직접 사서 읽게 되는 책이네요. 물론 다음 편은 광고는 아닙니다. 그럼 금방 책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